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단순히 경찰하고 달라요. 어떻게든지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처벌받지 않고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고 무고한 이렇게 죄인이 양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예요. 그런데 자, 이재명의 이 재판은 검사들이 특정 증거만을 몰아가지고 명확히 형님의 그 정신질환 의심 상태, 사퇴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히 배제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이가 요청하는 이런 증거 제출, 열람, 등사 이런 권한도 철저히 거부를 했었죠. 다행히 재판부에서 열람권을 인정해가지고 긴박한 상황이었죠. 재판 절차가 종료된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열람을 거부를 하다가 이 마지막 공판 직전에야 이재명 도지사가 이 형님의 녹취 파일을 입수를 했죠. 자, 이 검사들이 감췄던 이 증거 파일들이 마지막 공판 직전에 이렇게 노출됐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첫째는 이재선하고 그 백모 의사 있죠. 백기주인가요? 말을 해도 되겠죠. 이재선하고 백기주 의사가 조중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말을 바꾸는 통화가 있죠. 그럼 백기주도 이 재판정에 나와서 뭐 수면제약을 처방했다고 그랬나요? 이것도 당연히 위증죄에 해당되죠. 자, 백기주는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왜? 녹취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왜 근데 이걸 없던 일로 하고 처방을 안 주고 조중약을 안 준 걸로 하자 이렇게 이증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거짓말로 하자고 했을까요? 자, 회계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재선이가 어떤 사회적 지위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신병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숨기려고 했겠죠. 아마도 회계사 직위하고도 관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백기주가 이재선에게 조중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 하고 시인하는 통화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가 동석했다는 것은 또 다른 증언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의 엄마는 한글도 못 읽고 글자도 못 쓰고 이런 바보 취급을 하면서 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요청서를 뭐 이재명이가 주도한 걸로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발언들을 일삼았죠.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이가 이재선 어머니가 우리 불쌍한 아들 재선아 한번 정신질환 치료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수차례 통화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어머니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 그리고 가족의 모든 걱정거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그리고 성남시 의회, 롯데백화점, 순회점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걸 자기가 말했던 그런 녹취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이재선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2명에게 2013년에 있었던 자살 교통사고를 자기가 냈다. 이걸 고백하는 통화 내용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재명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검찰들은 숨겨놓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가 해야 될 공익적주의를 철저히 망각하고 버렸 것이죠. 이재선의 정신 상태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재선 형님의 정신질환의 의심 상태, 자타의 위험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최후 진술에서 말했죠. 변호사들이. 맞아요. 이렇게 이재명의 형님의 정신 상태는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도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백기주 이 조중약을 줬으면서도 이것을 뭐 수면제니 뭐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말 맞추는 것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검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재선이가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이재선과 그 가족 간의 문제로 축소를 시켰다는 거죠. 자, 지금 이재선 형님에 대한 수사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자타의 위험성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냥 가족 내부의 문제로 삼고 타의 위험성은 철저히 부정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이러한 이재명에게 유리한 파일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하고 핵심인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전혀 다른 파일만 수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자타의 위험성에서 자타의 위험성이 발견돼야지만 이재명의 직권 행사가 정당한 걸로 행사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자타에서 타의 위험성은 철저히, 타의 위험성에 해당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숨기고 자의 위험성만 부각시킨 거야. 타의 위험성에 해당되는 그런 증거들. 그러니까 뭐 롯데백화점 순회점에서 뭐 난동을 일으킨다든가, 성남시 의회에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런 타의 위험성들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증거는 노출을 안 시키는 거야. 왜냐? 이것은 타의 위험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재선 형님이 이렇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버린 거기 때문에 검찰들이 이것은 노출을 안 시키는 거야. 음성 파일을. 이재명 변호인 측이 이것을 지적한 거죠. 자타의 위험성이 있으면 이재명 형님은 진단 절차, 강제 진단 절차의 대상이 돼버리거든. 자,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나갑니까? 이재명 형님의 정신 상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그런 막말까지 하는 거죠. 애들이 멀기가 비었는지 정신 상태가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 형님의 정신 상태가 핵심의 쟁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자타의 위험성에, 타의 위험성에 이 증거를 숨긴 겁니까? 이재명 형님의 이 정신상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재명 형님이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으면요, 이재명의 이런 직권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고, 이 직권행사의 지시사항들은 정당한 지시가 되기 때문에 무슨 직권남용이 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뭐 이재명 형님의 정신상태는 뭐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강국한 치료 사실을 노출을 안 시켰다는 거야. 어머니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 진단 요청서를 최초로 작성했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보건센터장이 어머니를 대면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이 사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런 강국하고 통한 내용이라든가, 재선이 오늘 불쌍한 우리 재선이하고 통화했던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숨기겠다는 거죠, 검찰이. 검찰이 공익적주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에서 규정한 공익적주의를 철저히 망각한 이런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 자, 우리 검찰에 대한, 우리 검찰총장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 우리는 분명히 이재명 지지자들은 검찰청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노정된 검찰의 취약하고 폐악질적인 모습, 경찰의 폐악질적인 모습, 증언자들, 이재명을 공격했던 증언자들의 악의적인 모해 이증, 이것부터 철저히 파내가지고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영선의 고발장을 한번 작성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10,000명, 20,000명이 한번 접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검찰의 이런 이 사건 자체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DMZ를 뭐 걸으면서 평화 이거 내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제거가 되면요, 뭐 평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제거가 되면은 무슨 적폐 세력, 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 이런 거를 공직사회에 더 이상 안 한다니까요. 누가 뭐 고액 체납자하고 싸웁니까? 누가 불법 폐수 방류업체하고 싸웁니까? 누가 개도살자, 비위생적인 식품위생업자들하고 싸운단 말입니까? DMZ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선고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해외로 도망갈까?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판결 선고일에 즈음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또 도주할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는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에 잡혀 있다면 아마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방증이거든요. 문재인의 그 행동 반경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그 최후 진술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을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었거든요.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자, 남자가 눈물 흘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제가 많이 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을 읽어보고 들어보기도 하셨겠지만, 저 법정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감히 상상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이재명 도지사의 육성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마음이 상당히 아리지 않았을까. 글로만 읽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재명 도지사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참 괴롭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대부분 뭐였냐면 이재명의 법정 최후 준술, 공정한 세상은 저의 평생의 꿈이었다. 일할 기회 달라. 이런 것이었어요. 한번 물론 글로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꼭 이재명의 최후 준술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재명 도지사가 기회만 되면 반복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했던 내용들이고 재판정에서도 여지없이 이재명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명문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최후 진술은 이재명이가 큰 정치인이 되었을 때 두고두고 100년 후에도 이 최후 진술은 아마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사실 검사 사칭, 사건 자체 또는 검사 사칭을 누명 썼다고 표현하니 심리를 하게 되었다. 대장동 개발 이익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는 평생 대학 이후에 가진 꿈이 있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팔이 삐뚤어지는 장애도 갖고 후각, 청각을 잃는 고통도 겪었고 산재 보상도 못 받았고 다쳐서 월급을 안 주니까 치료비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깁스한 상태로 출근하기도 했었는데 대학 가면서 그 상황을 탈출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많은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본인의 무능,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이 그 위반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손실보다 크다면 규칙 위반을 감행한다. 그런데 그 규칙 위반을 감행하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것, 이게 국가와 공직자가 하는 건데 결국 공직자가 부당한 열망을 추구해 부하 내동 편승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그런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해서 부정부패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 가서 그 부분도 나름 연구를 했다. 시민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맞닥뜨린 대규모 사건이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사건이다. 이어진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사회 공동체의 손실, 이것을 담보로 특정 소수가 엄청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거였다. 반대운동도 했고 언론의 사건 취재를 도와주다가 그 일에 연루되게 됐다.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알게 됐다. 또 하나는 성남시립의료원 사건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수만 명이 서명하고 발의한 것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하는 것을 보고 그 운동 공동대표라 구성원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그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좀 바람직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개인적 노력이나 운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에 입문했다. 크게 맞닥뜨린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다. 백궁 사건도 당시 수천억대 부당 이익이 생기는 사건이었다. 그때 당시 겪었던 일들은 제가 반대 운동하니까 저한테 공동 투자를 요청했다. 약 30배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1억 투자하면 30억 원 남는다고 했다. 거절하니까 현금 20억 원을 들여서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거절하니까 가족과 저를 가해하겠다고 위협해서 총기 소지 허가를 얻어 가스총을 휴대하고 몇 년 다녔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저를 음해하는 일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고 유인물 뿌리고 파크부 취재와 연루되면서 구속됐다. 취임무도 쉽지 않았다. 저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회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고난은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 측근, 가족조차도 이 일에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고 그게 어쩌면 분란의 소지가 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직권남용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가 녹취 파일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도 똑같이 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이사가면 진료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난리냐. 정신질환도 그냥 감기 같은 병 아닌가. 악화돼서 상황 심각하면 본인 가족 사회에 해를 끼치는데 본인도 불행하고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런 절차를 조용히 놓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일은 싫다는 걸 왜 시켰냐. 괴롭혀서 정신질환 걸린 거 아니냐 하시는데 형님은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직업인 유력 지역사회 인사인데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본인에게도 손해가 아닌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형님 정신과 진단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정신과 진단을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법률적 이유를 대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치해서 형님 정신과 진단을 하지 않는 거로 했다. 공무원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하니까 만약 제 가족이 아니라 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싫다는 공무원한테 강요하기 어려워 역시 제가 접었다. 굳이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한 게 될 수도 있다. 본인 자살사고라는 맞은편 달려오던 트럭 운전사는 무슨 죄인가. 결국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해서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받고 가족이기 때문에 조심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 시장에 압력 넣는다는 생각을 할까봐 형님의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가 있지만 심사하는데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중단했다. 나름 공사 구별을 엄히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남시장과 관련해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잘 믿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진척 정도에 관한 것이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 개발 이익을 확보한 건 분명하다. 추산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업자들이 제가 당선 안 됐다면 원래 계획대로 성남시가 환수한 5천억 원을 다 취득했을 것이다. 7,400억 원 자료도 제시했지만 보통 행정할 때 어떤 연유로든 간에 공공용지 팔고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이런 걸 최소화해서 성남시장 때 복지정책을 확대했고 부채도 현금으로 직접 갚는 금액만 5천억 원이다. 전임 시장은 6,200억 원 가까이 저한테 부채를 남겼다. 세입이 증대했지만 똑같은 예산으로 부채 5천억 원을 갚았다.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해 준 것은 이런 의지, 성과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학력, 지연, 학연, 정치적 후광, 계파, 정치적 후광, 개파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오로지 혼자서 성남시를 사심없이 경영해서 성과 낸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작년 12월에 기소 이후 재판에 상당 시간 투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 시간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점,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떤 이유로든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검사님께서 제가 형님과 형수에게 욕했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감정을 가지고 한 일이냐 아니냐, 감정이 있었다. 형님이 어머니한테 방화, 집 불지르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것까지 이해했지만 내가 나온 어디를 칼로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고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왜 형수한테 욕했느냐? 형수님은 정신질환 있는 분이 아니니까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학적 표현인 걸 왜 그러냐 라면서 형님을 두둔했기 때문에 일순간 그날 하루 제가 폭언을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평소에는 욕을 안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어머니 폭행날 새벽에 또 한 번 형님 전화 안 바꿔줘서 폭언한 일이 있지만 그 위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가 같이 미칠 것 같았다. 제가 마지막엔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하시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 말을 수용해서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 주말마다 어머니 집 가서 자는 동생한테 부탁했다. 어머니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냐 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기적이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형님 돌아가신 걸 모르신다. 상태가 안 좋으셔서 모르시는데 그 이전에 말씀들은 안 하지만 형님이 자살 시도한 사실은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왜 안 했냐고 말은 못 하시지만 결국 기회를 놓쳐 큰일 벌어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원망의 눈초리를 사실 느낀다. 재판장님, 두 분 배드 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이재명 도지사의 철학, 억울함이 없는 공명장대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충분히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 최후 진술의 전문은 인터넷에 이재명 도지사 최후 진술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유시민이가 갑자기 등장해서 자신의 항고장에 이것을 여론화 시키는데요. 자, 이재명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